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작품으로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엄한 이 교훈은 그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그 의무에 합당한 하나의 영혼을 찾아낸 것이었다. 게다가 나의 부모가 보여주신 모범은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 충동을 억눌러 주었던 청교도적 규율과 결합되어 이 영혼을 내가 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던 것에게로 기울어지게 하고 말았다. 나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남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나를 얽매어 놓았던 이러한 엄격한 규율도 나에게 반감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에 이르기 위한 그 끝없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나는 벌써부터 행복과 덕을 혼동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14살 먹은 소년으로서 아직 분명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윽고 알리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단호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것은 갑작스런 마음의 계시였고, 그 계시 덕택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즉, 나는 내성적이며 밖으로 잘 나타내지 않고 언제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담하지도 못했으며 자기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승리도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공부를 좋아하였고 장난을 해도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것이나 힘드는 것이라야만 열중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별로 사귀지도 않았고 그들의 장난에 어울린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우정이나 호의로서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벨 보티에와는 친하게 지냈다. 그는 다음해 파리에 와서 나와 같은 학급에 있게 된 아이였다. 상냥하고 낙천적인 애로서 존경보다는 정다움을 더 느끼는 사이였지만 적어도 그와 어울리게 되면 내 생각이 언제나 날아가곤 하는 르아부르와 퐁그즈 마리에 관해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외사촌 동생인 로베르 뷰콜랭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중학교 기숙사생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2학년 아래여서 그저 일요일에만 만날 뿐이었다. 그가 내 외사촌 누이의 동생이 아니었던들. 게다가 그는 누이들과 별로 닮은 점도 없었다. 아마도 나는 그를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온통 사랑에 열중해 있었고 로베르와 아벨과의 두 우정이 나에게 무슨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건 단지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다. 알리사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값진 진주와도 같았고 나는 진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과도 같았다. 비록 내가 아직 어린애였다 할지라도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내 사촌 누이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그렇게 부른다 해서 잘못된 것일까? 그 뒤로 내가 겪은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린다고 여겨진 것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뚜렷한 육체적인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내 감정은 별로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즉, 그저 어린 시절에 내가 단지 그녀에게만 어울리는 인간이 되려고 열망했던 그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내가 소유하고자 애쓰지는 않았던 것이다. 공부,
노력, 경건한 행동 따위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신비롭게도 알리사에게 바쳤다. 그리고 다만 그녀를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번번이 그녀가 모르도록 하는 것이 한층 더 덕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나는 독한 술 같은 일종의 겸양에 도취되어 있었다. 오, 나는 내 자신의 쾌락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떤 노력이 소비되지 않는 일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것이다. 나만이 이러한 경쟁심에 분발되었던 것일까? 알리사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녀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나 때문에 혹은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그녀의 영혼 속에선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덕은 너무나도 여유 있고 우아해서 포기 상태처럼 보일 정도였다. 어린애 같은 그 천진난만한 미소 때문에 그녀의 엄숙한 시선까지도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처럼 부드럽고 그처럼 다정스런 무언가를 묻는 듯한 시선을 살포시 지켜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떠오른다. 그러고 보면 외삼촌이 혼란해질 때마다 자기의 맏딸 곁에서 도움과 의견과 위안을 구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듬해 여름 나는 외삼촌이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슬픔은 외삼촌을 몹시 늙어 보이게 하였다.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이따금씩 갑자기 즐거운 표정을 억지로 지어내곤 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다. 저녁에 알리사가 모시러 갈 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고 있기 일쑤였고 알리사가 빌다시피 해야 겨우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마치 어린애처럼 모시고 정원으로 이끌었다. 둘이서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을 내려가서 채소밭 층계 근처에 의자를 몇 개 갖다 놓은 둥그런 갈림터에 가서 앉아있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자줏빛이 도는 커다란 너도밤나무에 그늘이 져 있는 잔디밭에 누워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꽃이 피어있는 그 오솔길과 내가 있는 곳과는 단지 월계수 울타리가 있을 뿐이어서 보이지는 않아도 소리는 들려오는 곳인데 알리사와 외삼촌의 말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로베르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알리사의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왔다. 이어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자 외삼촌이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애는 언제까지나 공부를 좋아할 거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기척이라도 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기침을 할까? 나 여기 있어요. 당신네들 말소리가 들려요. 라고 소리칠까? 그런데 내가 아무 소리 없이 잠자코 있었던 것은 더 들어보려는 호기심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난처함과 수줍음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저 지나쳤을 뿐이었고 그들의 이야기 소리는 분명치 않게 들려왔던 것이니 허나 두 사람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마도 알리사는 노상 그렇듯이 발목에 가벼운 바구니를 걸고서 시든 꽃을 따버리기도 하고 잦은 바다 안개 때문에 아직 푸릇푸릇한 채 떨어지고만 열매를 울타리 밑에서 주워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팔리시아 아저씨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외삼촌의 대답은 매우 낮고도 희미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자 알리사가 우겨댔다. 아주 훌륭했었죠. 안 그래요? 또다시 너무나 희미한 대답이 있자 알리사가 또 물었다. 제롬은 머리가 좋지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귀를 곤두세우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리사가 말을 다시 이었다. 제롬이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외삼촌의 음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얘야, 우선 알고 싶은데 넌 어떤 뜻으로 훌륭한이란 말을 쓰고 있지? 보기엔 그렇지도 않고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 법이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저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하고 알리사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찌할 수가 있겠니? 그 앤 아직 너무 어리니 말이다. 그래, 확실히 그 앤 아주 유망하게 하지. 하지만 성공하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란다. 그럼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랄까, 신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도움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리사가 가로막고 물었다. 나에게는 없었던 애정과 존경 말이다. 외삼촌은 쓸쓸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소리는 아주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다. 저녁 기도 시간에 본의 아니게 저지른 내 무례한 행동을 뉘우치고 알리사에게 고백하리라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좀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튿날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하지만 제롬, 그렇게 엿듣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너는 기척을 내든가 아니면 자리를 떠났어야 했어. 정말이지 난 엿듣지 않았어. 들으려고 안 했는데 들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쪽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고. 우린 천천히 걷고 있었는 걸 뭐. 그렇긴 해. 하지만 내겐 겨우 들릴락말락 할 정도였어. 그리고 곧 들려오지 않았어, 알리사. 그런데 말이야,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을 때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하셨지? 제롬, 알리사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 들어놓고선 내게 다시 한번 말하게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러지. 정말 첫 마디밖에 못 들었대도 그래. 신뢰와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어.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심각해졌다.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말씀하시기에 내겐 어머니가 계신다고 대답했어. 오, 알리사,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나하고 함께 계시지 못할 걸 잘 알면서 더구나 그건 다른 일 아냐? 알리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대답하신 것도 그거야. 나는 부르르 떨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차 내가 뭐가 되든 그건 다 알리사를 위해서야. 하지만 제롬, 나 역시 너를 떠날지 모르잖니? 나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어. 그녀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너는 혼자서 나아갈 만큼 굳세지 못하니? 우리들은 저마다 오로지 혼자서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건 바로 알리사야. 왜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내자를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둘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니? 그래, 우리들의 결합. 나는 그것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빌어. 라고 나는 말을 가로챘다. 아니, 너는 하나님 품에서 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 진심으로 나는 그것을 이해해. 그건 숭배하는 어떤 동일한 것 안에서 서로를 열심히 찾아내는 거야. 알리사가 숭배하는 것을 나 역시 숭배하는 것은 바로 알리사를 다시 만나보려는 생각에서인 것 같아. 내 경배는 도무지 순수하지 않아. 나한테 너무 바라지 마. 천국이라도 거기서 알리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 같은 건 포기할 테야. 그녀는 자기 입술에 손가락 하나 갖다 대더니 약간 엄숙한 태도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제6장 33절. 우리들이 주고받던 말들을 옮겨 쓰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애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른스럽게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그 이야기들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던 말들을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미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변명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라틴어판 복음서를 구해다가 긴 구절들을 암송하곤 하였다. 자기 동생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알리사는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은 내 독서에 계속 따라오기 위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공부에 대해서도 나는 별반 재미를 붙이려 들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때때로 나를 난처하게 할지라도 남들이 쉽게 생각하듯 내 정신의 도약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녀는 어디서나 자유로이 나를 앞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의 정신은 그녀에 의해 정해진 길로 나아갔고 그 무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나 우리가 사색이라고 부르던 것은 좀 더 학문적인 어떤 공감에 대한 구실이었거나 감정의 가장 사랑의 거칠애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처음엔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나의 그러한 감정을 염려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력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 두 사람을 모성적인 포옹 안에서 결합시키고 싶어 하셨다.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심장병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발작이 유별나게 심하던 때 어머니는 나를 곁으로 부르셨다. 얘야, 너도 보다시피 이제 난 펑 늙었다. 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어느 날엔가 너를 두고 갑자기 가버리겠지. 숨이 몹시 가빠져서 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나는 소리치고 말았다. 어머니가 이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 아실 테지만 전 알리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내 말이 분명 어머니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과 이어졌음인지 곧 말씀을 이으셨다. 그래, 내가 내게 말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거다, 제롬. 어머니!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으시죠? 그렇지요. 그럼 얘야. 어머니는 몇 번이나 부드럽게 그럼 얘야 라고 되풀이하셨다.
어머니는 말하기가 힘드셨는지 간신히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어야 해 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길, 너희들 둘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하고 말씀하시더니 옅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깨우려 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2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 이튿날엔 어머니의 기분이 좀 나아지셨다. 나는 강의 때문에 다시 학교로 떠났고 그래서 반쯤밖에 못한 그 은근한 이야기는 다시금 침묵에 덮였다. 게다가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의심할 수 없었다. 설사 그때까지는 내가 미심쩍어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곧 일어난 슬픈 사건을 당해서는 그런 의심도 내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나와 미슈 에슈브르퉁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운명하셨다. 어머니를 데려가 버린 그 마지막 발작도 처음엔 그 전의 발작에 비해 더 심해 보이지 않았다. 임종 무렵이 되어서야 위태로운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친척도 임종 전에 뛰어올 겨를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옛 친구 곁에서 그 첫날 밤을 그리운 어머니의 주검을 지키면서 지새야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어머니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놀랐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친구가 이렇게 자기에 앞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미스 애슈 브루통이 치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별세가 나의 사촌 누이를 서둘러 내게로 오게 할 것이라는 은밀한 생각이 나의 슬픔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튿날 외삼촌이 도착하였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 다음 날에야 플랑티의 이모와 함께 왔다. 제롬, 나의 벗, 나의 형제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다. 나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의 말도 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이제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그리고 이제부턴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랄 뿐이야. 안녕히 내 가엾은 벗,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정한 너의 알리사. 이 편지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여쭙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그 몇 마디 말이란 도대체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약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대뜸 그녀에게 청혼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약혼한 사람들이나 다름없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랑은 이미 친척들에겐 비밀이 되지 못하였다. 나의 외삼촌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에 아무런 이의도 없었다. 오히려 외삼촌은 벌써 나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 며칠 후부터 시작되었던 부활절 휴가는 나는 르아브르에서 보냈다. 플랑티의 이모 댁에서 머물렀지만 식사는 거의 뷰콜랭 외삼촌 댁에서 하였다. 펠리시 플랑티의 이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촌들이나 그분과 그다지 허물없이 지내진 못하였다.
그분은 바쁘신 일에 늘 숨이 찰 지경이었다. 몸가짐에는 상냥함이 없었고 음성 또한 다정한 리듬이 없었다. 어느 때를 불문하고 우리들이 귀여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싶어서 마구 쓰다듬어 주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귀찮았다. 비콜랭 외삼촌은 이모를 무척 좋아했지만 외삼촌이 이모한테 이야기할 때의 그 음성만 들어보아도 외삼촌이 나의 어머니를 얼마나 더 좋아했는지를 우리는 쉽사리 느낄 수 있었다. 얘야.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을 꺼냈다. 넌 올여름에 무얼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내가 할 것을 작정하기 전에 내 계획을 좀 알고 싶구나. 혹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아직 별로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행을 해볼까 싶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이모가 말을 이었다. 알겠지만 내 집에서도 말이야. 퐁그즈마르나 마찬가지로 내가 오는 걸 언제나 환영한단다. 하긴 그쪽에 가면 내 외삼촌이랑 줄리에트가 반가워할 것이지만 알리사 말씀이죠. 그렇지, 참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애를 글쎄 줄리에트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 외삼촌이 말해줄 때까지 말이다. 그게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너도 알겠지만 너희들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너희들을 잘 알지 못한단다. 너희들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니? 게다가 난 뭘 꼼꼼히 관찰하는 성미도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일을 주의해 볼 겨를이 없었으니까. 내가 함께 노는 걸 보면 항상 줄리에트이길래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애는 참 예쁘고 쾌활하잖니? 네, 그래요. 지금도 난 줄리에트하고 곧잘 어울려 놀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알리사예요. 그래, 좋아. 너 좋을 대로 해야지. 너도 알지만 나야 뭐 알리사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지. 그 애는 제 동생보다 말도 적고 하니 아무튼 내가 그 애를 택했을 때야 무슨 좋은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이모, 무엇을 택해서 제가 알리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데다가 화내지 말아라, 제롬. 내가 어떤 다른 뜻을 갖고 말한 건 아니니까. 내 말을 듣다가 그만 내가 하려던 이야기를 잊었구나. 아참, 그러니 모든 일은 결국 결혼으로 가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상중이기 때문에 약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런데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보니 그저 내 생각으론 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지금 내가 퐁그즈마리에 간다는 것도 눈에 거슬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글쎄요, 이모. 제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니 말이다. 얘야, 난 이렇게 생각한단다. 바로 내가 함께 있기만 한다면야 만사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 여름 한동안만은 시간을 좀 낼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계획을 짜놓았단다. 뭐 제가 슬쩍 부탁만 해도 미스 애쉬브루통이 기꺼이 오실 텐데요, 뭘. 그래,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야. 나도 함께 가겠다. 뭐 내가 가엾은 내 어머니 노릇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갑자기 흐느껴 울며 덧붙였다. 나는 그저 집안일이나 돌볼까 하고 그렇게 되면 너나 내 외삼촌이나 알리사도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게 아니니? 펠리시 이모는 자신이 함께 있는 일의 효과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바로 이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난처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모는 7월부터 퐁그즈마르로 옮겨왔고 미스 애쉬브루톤과 나도 곧 뒤따라갔다. 집안일을 거들어 알리사를 돕는다는 구실로 이모는 그처럼 조용하던 집을 끊임없는 소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또 이모의 말 맞다나 만사를 잘 되게 해주려고 수선을 피우는 게 어찌나 극성스러웠던지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 서 있는 것이 언제나 거북하였고 거의 벙어리가 되어버리곤 했다. 이모는 필경 우리가 몹시 쌀쌀맞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모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반대로 줄리에트는 이런 분주함을 꽤 달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모가 막내 조카 딸을 눈에 띄게 편애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어떤 반감이 이모에 대한 나의 애정을 가로막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모가 나를 불렀다. 예, 제롬, 아주 딱하게 됐다. 딸년이 아프다고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를 두고 가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쓸데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나는 외삼촌을 만나뵈러 갔다. 이모가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내가 퐁그즈마르에 남아 있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도대체 누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일까? 예, 제롬, 왜 우리를 떠나겠다는 거냐? 넌 벌써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고 외삼촌은 소리치듯 말했다. 이모는 2주일밖에 퐁그즈마르에 머물지 않았다. 이모가 떠나자 집안은 곧 행복과도 같은 고요함이 깃들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 상복은 우리의 사랑을 어둡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음향이 몹시 잘 어울리는 곳에서처럼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서로 잘 이해되는 단조롭게 흐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모가 떠난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모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게 웬 수선이람? 하고 우리는 말했다. 인생의 파도가 이모의 영혼에는 휴식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여, 너의 그림자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말은 괴테가 슈타인 부인, 괴테 애인 중에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영혼 속에 비치는 세계를 보는 것은 아름다우리라 라고 쓴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해본 소리였다. 그리고 우리는 대번에 어떤 계급제도 같은 걸 만들고 명상의 능력을 최고 위에 놓았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외삼촌이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들아, 비록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실 게다. 인간의 생애에 어떤 단 한순간만을 보고서 그 인간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너희들이 싫어하는 내 누님의 그 모든 점들도 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아는 나로서는 너희들처럼 가혹하게 비난할 수가 없구나.
젊은 날에는 그렇게 재미있었던 성격도 늙으면 나빠지게 되기 마련이야. 지금 너희들이 법석이라고 부르는 펠리시 누님의 성격도 처음엔 오직 귀여운 움직임이라든가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든가 솔직하다든가 그리고 애교가 있다든가 이렇게만 여겨지던 것이었단다. 확실히 우리도 지금의 너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 그때의 나는 제롬 너와 아주 비슷했단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펠리시 누님은 지금의 줄리에트와 아주 비슷했었고, 그래, 생김새조차도. 그리고 가만히 있자. 라고 말하며 문득 그 딸 쪽을 돌아보며 외삼촌은 덧붙이는 것이었다. 난 내 목소리 속에서 고모를 발견한단다. 내 고모도 너하고 똑같은 미소를 가졌었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렸지만 너처럼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발꿈치를 앞에다 짚고 두 손에 깍지 낀 손가락으로 이마를 받친 채 가만히 있는 그런 몸짓을 가끔 했었다. 미스 애쉬브로통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건 알리사지. 그의 여름은 찬란하였다. 온갖 것엔 푸른 하늘이 베어든 듯 하였다. 우리의 열정은 불행도 죽음도 이겨냈다. 우리 앞에선 어두운 그림자도 물러서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나는 기쁨으로 잠을 깨었다. 동이 틀 무렵부터 일어나 해를 맞이하러 뛰어나가곤 하였다.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 흠뻑 이슬에 찬 그 시간이 눈에 선하다. 무척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 버릇이던 제 언니에 비해 아침에 일찍 깨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줄리에트는 언니와 나 사이에서 전달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도 내 이야기를 듣는데 실증난 기색이 없었다. 나는 알리사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줄리에트에게는 이야기했다. 알리사 앞에서는 사랑에 벅찬 나머지 떨리고 길을 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알리사는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찬성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오직 그녀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리사는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동생에게 그처럼 쾌활하게 내가 말하는 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오, 사랑의 오묘한 위장이여, 벅찬 사랑의 오묘한 위장이여, 너는 어느 비밀 통로로 우리를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천진스런 기쁨으로부터 덕행의 욕으로 이끌어 갔던가. 그토록 맑고 그토록 매끄럽게 그 여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버린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 지금 나의 기억은 거의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다. 그 무렵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대화와 독서뿐. 난 슬픈 꿈을 꾸었어. 라고 방학이 끝날 무렵의 어느 날 알리사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아니야. 내가 죽는 걸 본 건 아니야. 그저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무서웠어. 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터무니없었던지 나는 다만 내가 여기 없는 것이라고만 여기기로 했어.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내 생각으로는 너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졌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에서 깨버렸어.
아침이 돼도 꼭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아직도 너와 헤어져 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라고 말하곤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일생 동안 너와 떨어져 있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평생을 몹시 애를 써야만 될 것 같았어. 그건 어째서?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저마다 온갖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았어. 나는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였다. 마구 뛰는 가슴으로 나는 그 말에 항의라도 하듯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오늘 아침 꿈을 꾸었는데 어찌나 알리사와 결혼하려고 들었는지 아무것도, 죽음밖엔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것 같았어. 죽음인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니? 하고 그녀는 말을 받았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난 죽음이 그와는 반대로 결합시켜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 생전에 떨어져 있던 것을 결합시킬 수 있어. 그 모든 말이 우리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우리 말의 억양까지도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닌 중대한 뜻을 훨씬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해 여름은 빨리 지나가고 있었다. 벌써 넓은 들판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시야는 한결 허전하게 펼쳐졌다. 내가 떠나기 전날, 아니 전전날 저녁, 줄리에트와 나는 아래 정원 작은 숲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 알리사에게 읊어주던 건 뭐였어? 라고 그녀가 물었다. 언제 말이야? 그 폐광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말이야. 둘만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왔을 때 말이야. 아, 보를레르의 식구였을 거야. 어떤 시지? 내겐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곧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리니 라고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읊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는 대뜸 나의 말을 가로채면서 떨리고 달라진 음성으로 다음을 받아 읊었다. 아듀, 너무나 짧은 우리들 여름에 빛나는 광이여. 아니, 너도 그걸 알고 있니? 너는 시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도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왜? 제롬이 나에게는 읊어주지 않으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그러나 약간은 어색한 듯이 말했다. 때때로 제롬은 나를 아주 바보로 하는 모양이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시를 좋아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 한 번도 나는 내가 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고 또 나한테 시를 읊어달라고 한 적도 없었잖아. 그거야 알리사가 도맡고 있는 걸 뭐.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불쑥 물었다. 내일 오후에 떠나니? 그래야 할 모양이야. 올겨울엔 뭘 할 예정이야? 노르말르 1학년이지 뭐. 알리사하곤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병역을 마치기 전엔 안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기 전엔 안 할 생각이야. 그럼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직 난 알고 싶지 않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관심을 끌고 있거든. 무얼 꼭 골라잡아야 하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미루어 두는 거야. 약혼을 미루는 것도 생활이 고정될까 두려워서 그래? 나는 아무 대꾸도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그럼 뭐 때문에 약혼을 망설이고 있지? 왜 당장 약혼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굳이 약혼해야 할 이유는 뭐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서로의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내가 내 모든 삶을 알리사를 위해 바치고 싶어 하는데 말이야. 나의 애정을 무슨 약속 따위로 얼검에 두는 편이 더 훌륭해 보일 것 같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맹세 같은 건 내게는 사랑에 대한 모독처럼 보여. 내가 약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아마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될 때뿐일 거야. 내가 못 믿는 건 알리사가 아니야. 우리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요전번에 내가 뜻하지 않게 알리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던 정원의 그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득 알리사가 정원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쩌면 지금쯤 그 둥그런 갈림길에 앉아 그녀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직접 대고 감히 하지 못하던 말을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당장 내 마음을 유혹했다. 제 죄에 신이 난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오! 하고 내 나이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과장된 흥분에 쌓여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말에만 너무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줄리에트의 말 속에서 알리사가 하지 않은 모든 이야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 우리가 다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우리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며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그녀의 속에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 주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처럼 아니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 자세히 타인의 마음속을 읽을 수만 있다면 애정에는 얼마나 안정이 있을 것인가 또 사랑에는 얼마나 순수함이 깃들 것인가. 줄리에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값싼 시심의 효과라고 자만하였다. 그녀는 갑자기 내 어깨에 머리를 파묻었다. 제롬, 꼭 알리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고 싶어. 만일 오빠 때문에 알리사가 괴로워하게 된다면 난 오빠를 아주 미워하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줄리에트,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를 들어올리면서 나는 소리쳤다. 그렇게 되면 나도 나 자신을 증오할 거야. 내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직 내 앞길을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만 내 삶을 알리사와 함께 보다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야. 아무튼 난 내 모든 미래를 알리사에게 걸고 있어. 하지만 알리사가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원치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리사는 뭐라고 하지? 그런 이야기는 알리사한테 결코 하지 않아. 우리가 아직 약혼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야. 우리 둘 사이에선 결혼이라든지 또 무엇을 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오, 줄리에트, 알리사하고의 삶이란 내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감히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녀에게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야. 갑작스런 행복으로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난 단지 두려운 거야. 알리사를 놀라게 할까봐. 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에게 예감되는 그 무한한 행복이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나는 두려운 거야. 언젠가 알리사에게 여행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런데 그녀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겐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나라들이 아름다우며 남들이 거기에 가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제롬, 그러면 오빠는 여행하고 싶어? 어디든지 다 가보고 싶어. 삶 자체가 내겐 알리사와 함께
책이며 무사람들이며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가는 하나의 긴 여행처럼 보여. 닻을 올린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닻을 올린다는 보들레르의 시 나그네 중의 식구입니다. 그래, 나도 종종 그 말을 생각해. 라고 줄리에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줄리에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녀의 말이 상처 입은 가엾은 새처럼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밤에 떠난다. 눈부신 여명 속에서 잠을 깬다. 불안스런 파도 위에 둘러있음을 느끼며.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지도 위에서 보았던 어느 항구에 도착한다. 거기선 모든 게 미지의 것이고 오빠 팔에 기댄 알리사와 함께 발판을 딛고 배에서 내리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서둘러 우체국으로 갈 거야. 나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줄리에트가 우리한테 써 붙였을 편지를 찾으러 말이지. 줄리에트가 남아있을 퐁그즈 마리에서 말이지. 아마 오빠 언니에겐 퐁그즈 마르가 아주 작고 쓸쓸하고 아주 먼 것으로 느껴질 거야. 이것이 분명히 줄리에트의 말이었던가. 나는 그렇다고 단언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그토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랑의 표현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둥그런 갈림터 길 근처에 다다랐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바로 그때 알리사가 불쑥 그늘에서 나오며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가 너무도 창백해서 줄리에트는 그만 소리를 쳤다. 사실 몸이 좀 불편해. 라고 알리사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바람이 찬 것 같아. 난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 그리곤 우리 곁을 지나 쟁걸음으로 돌아서서 집 쪽으로 가버렸다. 우리 얘기를 모두 들었어. 라고 알리사가 좀 멀리 가자 줄리에트가 소리치듯 말했다. 하지만 알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은 하나도 안 했는걸. 오히려 가겠어. 알리사의 뒤를 쫓아가며 줄리에트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때 나타났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내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떴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들을 초조하게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줄리에트에게 너무 바싹 붙어서 걷고 있었다는 것, 줄리에트의 목에 내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어렸을 적부터의 버릇이 아닌가. 게다가 알리사는 이미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다. 아, 나는 얼마나 슬픈 장님이었던가. 더듬거리며 내 잘못을 찾으면서도 내가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잘 기억하지도 못했던 줄리에트의 이야기를 알리사가 더 잘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지. 불안으로 마음이 산만해지고 알리사가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져서 또 다른 위험 같은 것에 대해선 생각하지도 않고 줄리에트에게 한 말에 구애받지 않은 채 어쩌면 줄리에트가 내게 했던 말에 감동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고 다음날 약혼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내가 떠나기 전날이었다. 나는 알리사가 우울해하는 것도 나의 출발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단둘이서만 만나지도 못한 채
오후가 지나가고 말았다.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지나 않나 하는 걱정으로 나는 저녁 식사 조금 전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산초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을 걸어매려고 두 팔을 들고 몸을 숙인 채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서 켜진 두 개의 촛대 사이에 있는 거울 속을 자기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거울 속에서였다. 그녀는 돌아다보지도 않고서 잠시 동안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방문이 닫혀있지 않았었나 보지? 라고 말하였다.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군. 알리사, 내일 내가 떠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끝내 걸어매지 못한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다 내려놓았다. 약혼이라는 말이 내겐 너무나 노골적이고 또 너무나 거칠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 말 대신에 어떤 완곡한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면서 이야기를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자 알리사는 휘청거리듯 벽난로에 몸을 기대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어찌나 몸이 떨리는지 그녀 쪽에서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녀 가까이에 있었고 눈을 들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리사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약간 숙이면서 내 손을 조금 들어 입술을 갖다 대고는 거의 내게 기대다시피 하며 속삭였다. 아냐, 제롬. 아냐, 제발. 우리 약혼은 하지 마라. 내 심장이 하도 뛰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한결 더 부드럽게 말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내가 아니니? 왜 이 상태를 바꾸자는 거야? 나는 그 전날 저녁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던지 내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알리사는 말했다. 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난 그처럼 많은 행복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지 않니?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렇지 않아. 난 너와 작별해야 하는걸. 들어봐, 제롬. 오늘 저녁엔 너하고 말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말자. 정말 이러지 말자. 나는 언제나처럼 너를 사랑해. 안심해. 편지로 설명할게. 내게 편지 쓰겠다고 약속할게.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내가 떠나면 당장에. 자, 이젠 가봐. 어머, 내가 울고 있잖아. 가.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녀는 나를 밀더니 가만히 몸을 빼내었다.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못했고 다음 날 내가 출발할 때 그녀는 자기 방의 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 나를 태운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자기의 창에서 바라보며 작별의 손짓을 하고 있는 그녀를 난 보았다.